지금 미국에서 조용한 주택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위기는 결국 시스템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제는 좋은 집이 아니라 공구 시스템이 미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언제 집값이 떨어지냐, 금리가 언제 내려가냐, 언제 거래량이 살아나냐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공구 시스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택 위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국의 주택을 누가 공급하게 될지, 누가 건설 시스템을 장악하게 될지, 누가 미래 도시의 속도를 결정하게 될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은 좋은 위치와 좋은 집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빠르게 공급하고 누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누가 장기 자본으로 시장을 버티고 누가 미래 인프라를 먼저 장악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전환점에서 지금 일본 기업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본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CNBC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33개의 홈빌더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진행 중인 인수 거래들까지 완료되면 이들의 미국 주택시장 점유율은 약 6%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도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은 주택 생산 시스템과 공급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지금 일본 건설사들은 단순히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주택 공급 시스템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일본 기업들은 미국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 내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인구 감소, 고령화, 출산율 붕괴, 지방 공동화, 주택 수요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즉 일본 안에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장기적인 주택 성장 시장을 만들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도 고금리, 보험료 급등, 건설 비용 상승, 노동력 부족, 거래 둔화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썬벨트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고 장기 주택 수요가 있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고 물류 산업 중심으로 도시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아직도 사람이 계속 필요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미국을 단순한 단기 경기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이 남을 시장, 앞으로도 공급이 필요한 시장, 장기 수요가 유지될 시장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집값 상승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은 미래 공급망, 건설 시스템, 장기 토지 도시 성장축, 생산 속도를 먼저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건설 시스템은 현장 인력 중심, 지역별 개별 시공, 느린 공급 구조, 높은 인건비, 긴 건설 기간으로 인해서 집 한 채를 짓는 과정 자체가 사람과 시간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보험료가 상승하고 건설비가 계속 증가하고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지금의 공급 부족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일본식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프리패브, 모듈러 하우징, 공장형 생산,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건설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즉 집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처음부터 짓는 방식보다는 공장에서 미리 부품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빠르게 조립하는
생산하는 방식에 훨씬 가까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건설이 현장 중심이었다면 일본식 시스템은 생산 시스템 중심에 더 가까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집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고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유지관리 효율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도 현장에서 하나하나 짓는 방식에서 빠르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 속에서 최근 미국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드 투 하우징 법안을 비롯해 제조주택 모듈러 하우징, AI 기반 설계, 자동화 건설, 공급 규제 완화, 스마트 건설, 데이터 기반 도시, 물류 중심 인프라, 데이터 센터 확장 같은 흐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바로 앞으로 미국은 집을 어떻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지금 미국은 단순히 집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공급 속도를 높이고 생산 효율을 바꾸고 미래 산업과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생산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은 가격 중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산 가능한 도시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디가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는가, 어디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어디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어디가 물류 인프라를 버틸 수 있는가, 어디가 건설 자동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입지 경쟁이 아니라 도시 운영 능력, 공급 생산 능력, 전력과 인프라 유지 능력, 산업과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주택시장 변화의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변화는 미국의 산업구조, 도시 경쟁구조, 국가 생산성 구조, 글로벌 자본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건 단순히 집이 부족하다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AI 산업이 커지고 있고 반도체 공장 등이 들어서고 있고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류 시스템과 공급망도 다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미국은 단순히 집 몇 채를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 노동력을 계속 수용할 수 있는 도시, AI와 데이터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도시, 미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택 공급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장을 짓고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정작 사람이 살 집이 부족하고 도시 확장 속도가 느리고 전력이 부족하고 공급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결국 산업 성장 자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얼마나 빨리 도시를 확장할 것인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인지, 얼마나 빨리 노동력을 수용할 것인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택을 생산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 속에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할 도시, 앞으로 사람이 계속 몰릴 지역, 그리고 공급이 계속 필요한 지역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에서 가장 강한 도시는 현재의 가장 비싼 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산업을 유지할 수 있고
있고 가장 오래 사람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강한 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어떤 지역들이 더 강해지고 중요해질까요? 앞으로 미국에서 중요한 지역들은 공급 확장이 가능한 지역, 전력 확보가 가능한 지역, 데이터 수용이 가능한 지역, 물류 연결성이 우수하고 제조업 유입이 가능하고 장기 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축이 바로 선벨트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들은 애틀란타, 샬롯, 내시빌, 달라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 피닉스 같은 도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단순히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토지 확장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빠른 공급 속도, 제조업 리쇼링, 물류 인프라 확장, 산업 유입, 데이터 센터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텍사스는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결국 전력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땅이 넓어서 개발 가능한 지역이 많고 전력 인프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와 제조 기업들이 몰리고 있고 물류 중심지 역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벨트 지역 인구 유입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텍사스는 단순히 집만 많이 짓는 지역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제조업, 물류, 주택 공급 이 모든 것이 함께 성장하는 미국의 핵심 산업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일본 기업들과 글로벌 자본도 앞으로 산업이 몰릴 도시, 사람이 계속 유입될 도시, 공급이 계속 필요한 도시, 전력과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먼저 보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중요한 미래 산업 핵심 축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벨트입니다. 대표적인 지역들은 애틀란타, 애쉬번, 달라스, 피닉스 같은 도시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AI 산업은 엄청난 전력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좋은 입지보다 전력이 안정적인 지역,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지역, 송정망을 늘릴 수 있는 지역, 산업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자본이 몰리게 되면 바로 그 뒤를 따라 일자리, 주택 수요, 렌트 수요, 상업 인프라가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 것보다 어디에 전력이 충분한가, 어디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가가 도시의 미래를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 규제가 극단적으로 강한 지역, 보험 리스크가 급증하는 지역, 유지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전력 확장이 어려운 지역, 인프라 노후화가 심한 지역들입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비싼 도시가 강한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집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가, 전력과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사람과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글로벌 자본은 이미 미국에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인가, 어디에 공급이 계속 필요할 것인가, 어떤 도시가 살아남을 것인가, 앞으로 어디에 사람이 계속 몰릴 것인지를 먼저 보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미래 도시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자본의 경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일본 기업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도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도시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 깊게 보면 지금 이들은 미국의 미래 도시의 공급 시스템 자체를 먼저 확보하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AI 시대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도시 성장은 사람 중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자동화 산업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전력 인프라가 먼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기 시작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일본 기업과 같은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시장을 보며 무섭다고 합니다. 거래는 줄고 금리는 높고 시장 분위기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망하고 기다리고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장기 자본은 오히려 바로 이럴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지역을 선점할 기회, 미래 공급 시스템을 확보할 기회,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장을 먼저 차지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자본은 시장이 뜨거울 때 움직입니다. 그러나 장기 자본은 공포 속에서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좋아질 때 들어갑니다. 그러나 장기 자본은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시스템이 바뀔 때, 경쟁자들이 움츠릴 때 미래 자산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도 단순한 글로벌 투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앞으로 성장할 도시, 앞으로 사람이 계속 몰릴 지역,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필요한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일본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공동화라는 구조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이 먼저 겪기 시작한 변화를 한국도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부동산은 인구 증가, 도시 팽창, 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핵심은 단순히 어디 집값이 오르는가 이것보다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나,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나, 도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나, 장기 수요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어디 집값이 오를까 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디에 사람이 계속 유입되는가, 어디에 일자리가 유지되는가, 어디에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디가 공급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가, 어디가 산업과 인프라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은 단순히 좋은 집의 시대가 아니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도시, 산업과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 사람과 일자리가 오래 남을 수 있는 도시의 경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집값이 오를까 이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가 미래도 살아남을까, 바로 이것이 중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본은 이미 미국의 집값보다 먼저 미국의 인구, 미국의 공급 시스템, 미국 도시의 생존력, 장기 수요, 전력 인프라, 그리고 생산 가능한 도시 구조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일본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이유도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사람이 남을 시장을 먼저 보기 시작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변화는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미국에서 집을 공급하는 방식, 도시가 성장하는 방식, 산업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방식, 사람이 계속 모여드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좋은 집의 시장으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생산 가능한 도시, 사람이 남는 도시, 산업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도시의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가장 강한 도시는 가장 비싼 도시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공급하고 가장 오래 사람과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